정치마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LH 사태는 일파만파인데요. 이 국민들 분노는 엄청나고요. 자, 그럼 일단 여당 쪽에 그 직접적인 질문부터 좀 위원장님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 제가 사퇴를 예. 이야기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늘 예. 그렇듯이 당은 오늘 아직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예.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때 오늘 내일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체의 조사 과정을 마무리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또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이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신뢰가 정말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사 부동산 대책의 어떤 추진 책임자로서 이 신뢰가 정말 생기지 않아서 부동산 정책 자체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MBC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첫날인가 보면 굉장히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의심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떤 경질 얘기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MBC 보도가 처음 그렇게 됐고 또 그저께 국회에 나와서 이제 또 한 발언이 또 그렇습니다. 비슷한 MBC 보도와 비슷한 발언이 다시 되풀이된 그런 듯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분노나 국민의 신뢰의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경질을 공론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신가요? 위원장이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제가 당 생각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론화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떠세요?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책임이 분명히 있고 또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저도 느끼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변창흠 장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지금 토지 또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 땅값을 많이 올린 문재인 정부 전체의 지금 임기 중에서 벌어진 일이고 과거 정권은 땅값이 오르질 않아서 사실 투기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땅값을 워낙 많이 올리고 신도시까지 막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책 실패를 가져온 사람은 청와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함께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속아내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이지 변창흠 장관은 말 잘못한 거 하고 LH 공사 사장 한 것 그리고 조금 관리 책임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와서 보면 권력자들은 전부 강남에 아파트 한 2채씩 갖고 있고 어떤 수석은 그 아파트 지키려고 아예 민정수석까지 버리고 도망가고 또 최근에는 또 그 흑석동 땅 부자 김의겸 그분은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그 공공기관의 그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체를 좀 돌이켜보지. 지금 국토부 장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우고는 쫓아냄으로써 배드뱅크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변창흠 장관이 좀 약간 희생양으로 내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변창흠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국민께 속죄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속죄양을 삼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책임질 때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생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 미비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부가 이런 잘못이 있다면 또 국회는 그런 어떤 입법 미비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가 혼도 나고 해초리도 맞고
뭐 정치적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차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야당도 의견을 좀 보태 주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민께 신뢰받는 그러한 어떤 정책의 완비까지 함께 가자. 뭐 저희가 전화위복이 될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복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지 저 이번 기회에 제발 부동산 정책을 지금까지 주물럭거려온 청와대의 그 고위 담당자 그분이 하루빨리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국민들은 이 부동산에 누굴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 구체적으로? 김모 수석께서 예. 김 의원님, 근데 혹시 더 아닙니다. 예. 그 정책 실패, 그동안의 책임 이런 좀 거대한 얘기를 하면 여당에서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진전이 안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법이 뭡니까? 이런 재발 방지책이나 처벌이나 두 가지 측면에서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토지 투기에 나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발 방지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춰야 되는데 그동안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그 신도시가 그 지정된 사례도 최근 10년간 거의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해서 토지 투기가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 없었던 이유가 그 비밀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그 투기 상황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전부 다 처벌을 많이 해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되었거든요. 예컨대 노태우 정권 때 신도시 지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토지 투기에 대해서 사회 문제화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보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려서 차익을 누리기보다는 LH공사가 주로 이제 보상에 특화된 기관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보상 노하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왕버들나무를 잔뜩 심어서 시가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그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결국 나라 돈 빼먹는 국고도둑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는 과거에 대한 처벌은 수사고요. 향후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근데 의원님께서는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괜찮다 그러셨는데 지금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한 5년 전에 했던 2580이라는 저희 고발 프로에서 보도한 걸 보면 그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뭐 이런 게 지적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자면 토지거래 허가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뭐 10명의 옛날 10명의 순사가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번 적발이 되면 크게 처벌을 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도적 개선책은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LH공사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분들의 관련된 그 직무상 비밀을 빼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그 비밀 유지라든가 또는 그 외의 그 처벌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뭐 최근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득의 상당 배를 징벌적으로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박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대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께 사과를 드려야 할 이 시점에 국회로 이야기를 옮겨서 죄송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새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공직자들이 교묘한 법망을 피해서 사실은 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법망을 조밀하게 다듬지 못한 그런 책임이 국회에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뭐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이나 뭐 한국토지공사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거 가지고 다 처벌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법의 미비가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해서
다 이거 이번에 정비해야 되고요. 지금도 법안들이 다 발의되고 예. 있고요. 사후에 약방문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지만 소를 잃었을 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네. 그래도 소 잃은 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종합적으로 오늘 김태년 대표 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TF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입법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말씀에는 그동안 그게 올라와 있었는데 안 된 건 야당의 책임이 크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아니 그건 아닌가요? 그건 예. 뭐 국회의 책임이죠. 예. 특히 국회가 책임질 것은 우리 부패방지법을 만들 때 이해 충돌에 관한 이 법을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제외시켜 놓은 것, 이 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법을 통한 보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으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 부패방지법은 지금도 굉장히 예. 광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입증하는 문제, 즉 예를 들어 직무상의 비밀을 실제 활용해서 그 영리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것이 광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단지 이제 수사를 하더라도 예컨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해서 LH공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나 이 땅 사기 10년 전부터 소문이 다 있었고 그래서 돈은 뭐 여유가 좀 있고 해서 은행 이자도 뭐 거의 0% 되니까 내가 이 땅 사놓았다. 그리고 나는 이거 신도시 그 발표되는 거는 언론 보고 알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실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이 땅을 샀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또 나머지 법제도의 예를 들어 뭐 형법상 사기 미수죄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지 대상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재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의원들이 내는 법안을 보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 이용된 포괄적으로 정보라고 지원한다 이 포괄적으로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제 정비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쉽지 않을까? 직무상인지 이게 아니면 뭐 옆집 사람 그 옆 팀한테 들은 건지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든지 뺏어야 된다. 근데 지금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보면 예. 그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것을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또 개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있는 것으로도 뭐 처벌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는 이런 법에 사실은 그 어떤 해석을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이런 범위 그런 판례들 이런 것을 보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건 뭐 제가 법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엔 또 어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뭐 투자만 했거든요. 나무도 심고 인부도 고용해가지고 일도 시키고 그리고 소득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추징을 한다든가 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변창흠 장관 말대로 사실은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나중에 받기 때문에 아직 보상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수행위도 저질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취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있느냐, 즉 그 직무상으로 취득한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고 샀느냐 마느냐 그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제도로 모든 것을 막겠다고 생각해도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행위라든가 또는 그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했느냐 여부에 따질 때는 법제도만 촘촘하게 막는다고 해서 모든 걸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상 업무에 그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그런 인적인 제한을 가하는 그런 법제도로서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증명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도시 예정지를 바꿔서 경제적인 피해를 줘야 한다.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거고 신도시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저 보상의 경우에 감정평가의 이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도 못 찾고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그동안에 이미 차익을 얻고 팔았던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신도시 지정을 취소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대책은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연히? 당연히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신도시 지정의 위치가 지역이 과연 합당하냐. 지금 기존의 그 일대의 교통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신도시를 지정했을 때 오히려 그 일대 나머지 지역에 폐만 끼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더 도시 행정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참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신도시 계획지를 변경할 필요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신도시 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꾸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투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 지정을 백지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은 저는 전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공이 인식하는 문제는 수도권에 공급할 택지가 그렇게 여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그 이사 부동산 대책에 83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뭐 한다거나 하면 공급 자체, 이 자체가 뭐 흔들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돼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이제 정치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당으로서 뭐 반가울 수 없는 최악의 어떤 악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많이 여론조사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걸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번 4.7 보궐선거의 문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거 문제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 서민들, 우리 20, 30대 젊은 층들 이런 분들의 꿈을 흔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고 정말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여당이 사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이사 그나마 공급 대책이 그나마 호평을 지금 받고 있어서 기대가 있는데 이 자체마저 흔들린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가 예를 들어 평가를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 당장 눈앞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중요치 않은 건 아니죠? 그럼요. 중요하죠. 서울시장 여론조사 많이 뒤집히고 하는데 타개할 어떤 대책이나 이건 뭔가요, 보시기에? 예. 저는 일단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시작되는 박영선, 김진애 후보의 이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구성이 됩니다. 특히 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후보의 어떤 공격과 또 정책 제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권의 어떤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도 뭐 재미는 있었지만 이렇게 더 될 것이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 충실한 그런 과정을 아마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뭐 이런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답도 그 과정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판세가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어떠세요? 좀 분위기 확 바뀌어서 서울시장도 꽤 가능해졌습니까? 아니면 이 추세선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미 박영선 후보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미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두 분의 그 경선으로 한 분을 뽑으면 박영선 후보는 지금부터도 계속 내려갈 일만 남은 거고 두 분은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왜냐하면 박영선 민주당도 후보 단일화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김진애 후보 빼놓고는 김진애가 박영선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또 토론을 하거든요. 요 뒷순서에 김진애 의원 모시는데 뭐 그래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만. 얼굴 마주치시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김진애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직까지 사퇴했는데
자기가 어쨌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의 허점을 많이 공격할 거고 박영선 후보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어만 할 텐데 그러면 흥행되기 점수를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점수만 잃죠. 뭐 박영선 후보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 허점이 많은 공약을 내놓았는데 도시 전문가 김진애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걸 다 들쑤시고 국민들한테 폭로할 텐데 점수 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서울시장 선거는 추세설이 뒤집혔고 안정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게임 끝났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시네요.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까지 던지는 그런 진정성과 배수의 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후보가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뜨거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기정사실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분도.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요. 예.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은 죽는 게임이니까. 그리고 둘 다 이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쪽이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더 지지율이 높아지면 예.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를 하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단일화의 룰을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라는 말씀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모든 방법으로 다 유리하게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제 뭐 룰은 안철수 후보가 선택하더라도 자신 있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파는 아닌데요. 뭐 어제 여기 방송에 나오신 어떤 패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건데 상황이 점점 서로 양보하지 못할 상황으로 꼬여도 둘 중에 둘 다 나가면 진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이번에도 한 명이 던질 수도 있다 그냥.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제 쟁점이 몇 개 없고 그 쟁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투다가 안 되면 50대 50으로 네. 반반 섞어서 합시다라고 타협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보시기에? 제가 왜 전망을 여쭤보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타협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버티다가 보면 자기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일정 부분은 안철수 후보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50%만 양보하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3자로 결국 다자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3자 구도로 가는 것은 그 역사적 죄인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분 다 그 정도의 그 어떤 분별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단일화 과정이 야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박영선, 김진애 후보가 벌이는 이 드라마틱한 아주 다이나믹한 토론의 과정이 이제 여권의 시간이 된다. 굉장히 이번엔 단호하게 자꾸 말씀을 제 하시네요, 김 생각이 의원님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진애 후보의 국회의원직을 던졌다는 것이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토론을 정말 아름답게 정책 선거로 가면 정책의 어떤 부각, 그다음에 김진애 후보가 던진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용광로처럼 정말 활활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대신에 그 야권은 계속 룰 가지고 계속 싸울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근데 저쪽에 덜컥 단일화해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전망 한번. 적어도 18일, 19일 이제 후보 등록인데 그때까지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날까지 싸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싸우고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책 용광로가 되어서 시민들이 딱 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변별력을 확실히 가질 그럼 것이다. 박 위원장이 보시기에 저쪽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입니까? 가능성이 전망 뭐 단일화야
안 돌아가시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점이 결과적으로는 인쇄하고 된다는 얘기 말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직전에 해도 될 거다. 아, 인쇄 그래야 들어가겠어요. 득표율은 더 올라가요. 그런 겁니까? 근데 김 의원님은 그 약간 어떤 투표 전망 같은 데서는 굉장히 어떤 보수적으로 잘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네. 저 유권자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확신을 심어줘야 좀 더 야권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투표해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표장에 가는데 지금까지는 좀 사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권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믿진 않으시면서 선거 전략 부분이 있으시군요. 우리 다 희망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그거는 제가 저번에 나오셨을 때 두 분 전망하신 거에서 박 위원장님이 그 전망에 대해서 일패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 저요? 예. 정치는 하는데 네. 임기는 채우고 그러니까요.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김 의원님 그 부분에서 맞추셨습니다. 아니 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맞출 겁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총장은 이번 선거가 전 총장이죠. 야권이거나 여권이거나 정치적 미래는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게 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어느 분이나. 예.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주 호들갑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닭 쫓던 땡땡이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예. 그 왜냐하면 왜 개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각종 그런 게. 예.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개편의 중심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야권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3지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감으로써 야권 분열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국민의힘을 흡수할 거라는 전망을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일 야당인데 예. 그쪽 흡수 당하게 하겠습니까?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야권 분열이 좀 덜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대선 주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지지율은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뭐 재앙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의 그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생기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만 있다면 뭐 충분히 좋은 효과도 시간은 있죠.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고 김 의원님 오늘 발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지고 이기고 상관없이 좀 다릅니까? 윤 총장의 위상은 윤 총장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윤 총장이 어느 게 낫습니까? 윤 총장이 그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함으로써 야권 후보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확고하게 올라갔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권이 승리하면 훨씬 더 공이 커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세한 그 분위기를 만든 것도 일정 부분 윤 총장의 공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엔 별 상관이 없이 그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 당분간은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도 이제 승리하게 되면 좀 더 강화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꿀단지인 줄 알지만 열어보면 꼭 빈단지인 줄도 알게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닥쳤던 개 부분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